프린트 못 받은 사람 없죠? 뭐 하나 남았을 텐데 안 남았어? 나 33개 뽑았는데. 비카 먼저 쓰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딱 원래 중간고사였어야 했는데 하나 꼈어요.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아마 경제사로 처음부터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시작할게요. 아간파천 2호 보겠습니다. 1896년 2월 아간파천을 단행하여 고종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동안에 정권의 성향이 바뀌게 됐어. 너무 당연한 말이겠지. 원래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주도했었던 친일 내각은 몰락을 하게 돼. 친일 내각을 구성했던 주된 인물들, 바로 김홍집이랑 유길준도 이때 역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김홍집은 살해가 되었고 유길준은 일본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집권하였던 많은 친일파 관료들이 전부 체포되었고 일본인 고문은 해임이 되게 되지. 이러한 친일적인 색채가 싹 사라지게 되고 대신 어떠한 성향의 내각이 수립되게 되냐면 그 대신 친러적인 성향의 내각 그리고 일부 친미적인 성향의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친러, 친미파가 중심이 된 내각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당시 주된 인물로는 박정영,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바로 친러파, 친미파의 대표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러시아 고문을 초청하거나 러시아 학교를 설립하는 등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과 함께 러시아에 철석 붙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게 되죠. 이들이 했던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제도 복고를 단행한 거야. 제도 복고란 뭔가의 제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렸다 이 말인 건데 왜 이러한 것들을 했냐면 바로 이전에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이 외세, 특히 일본에 의존하여 이제 일어난 개혁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차원에서 일본의 영향력 아래 추진된 정책들을 원래 조선의 것으로 되돌리자라고 하면서 제도 복고를 단행하게 돼. 각각의 제도들이 혹시 어느 시기에 개혁에 실시되었던 건지 기억이 날까? 반발령 의미. 그렇지. 일단 반발령을 폐지했는데 그거는 을미개혁 때 시행을 했었던 거고. 자, 두 번째. 내각제를 의정부로 바꿨어. 몇 차? 2차 가보개혁. 그렇지. 2차 가보개혁 때 실시되었던 내각제를 다시 의정부 시스템으로 되돌렸다. 자, 세 번째. 음력을 부활시켰대. 을미개혁 때 해양력이었는데 그렇지. 그거를 다시 음력으로 환원시킨 거고요. 다음 지방의 23보를 13도. 23보는? 2차. 그렇지. 2차 때. 이번만 대답을 잘하네. 무슨 뜻이지? 아, 우리 역사는 반평균을 넘었죠? 네. 전체평균을 23도를 13도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중학교 때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13도 창의군 들어봤어?
정미의병 때 활약했던 전국 단위 의병 집단의 뭐라고 하지? 조직이었잖아. 그때 13도라고 했던 거는 이게 요새 바뀐 요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겠지.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 대외적으로는요, 서구 열강들이 이권 침탈을 가속화합니다. 일단 일본의 경우에는 아관파천 이후에 조선에 큰 힘을 쓰지 못하게 되자 고종에게 재차 환공을 요구하지만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무르면서 거절을 하게 되고 러시아는 이때다 싶어서 조선의 여러 가지 권리들을 빼앗아 가게 되죠.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광산 채굴권, 저탈수 설치권, 성림벌채권, 전신줄 연결 권리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 권리를 빼앗아 갔다. 이를 보았던 서구 열강들도 정치적으로는 조선에게 간섭하지 않겠으나 우리도 러시아와 동일하게 기회를 똑같이 받아서 경제적인 권리들을 받고 싶어라고 요구하여 전차나 철도를 부설할 권리, 삼림을 벌치할 권리, 금과 광산 등의 채굴 권리 등등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신라 내각이 사라지고 친일 내각 사라지고 칠러 친미파가 집권해서 제도 복구시켰지만 대외적으로는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열강들이 경제적 이권을 침탈하던 상황인 거지.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 이권을 침탈당하고 내부적으로는 사라진 고종 때문에 왕권이 크게 실추되어 가고 있으니 독립협회, 개화 지식인 그리고 유생들이 고종이 빨리 돌아오기를 요구해. 그랬을 때 결국 못 이기는 저 고종은 결국 1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경복궁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돌아오고 있어? 그렇지. 경운궁으로 돌아오고 있어. 자신의 아버지가 뭘 다시 지어놨는데 경복궁을 다시 지어놨는데 거기로 오지 않고 경운궁으로 돌아와. 경운궁이 지금의 덕수궁이거든. 그렇다면 고종은 왜 경복궁이 아닌 경운궁으로 돌아왔을까? 그 이유는 자료 이번에 지도를 보면 좀 더 알 수 있겠죠. 경운궁의 위치상 주변에 빨간색 건물 어떤 것들이 표시되어 있니? 전부 다 공사관 건물들이 많이 가까이 존재하고 있지. 그러니까 고종은 자신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나오는 순간 러시아의 보호나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걸 알았어. 그럼 적어도 러시아 공사관이 가까워야 돼. 친러, 친미파였으니까 미국 공사관이 가까워도 돼. 그래서 미국 공사관과 러시아 공사관 등등 서구 열강들과 가까이 위치할 수 있는 경운궁을 채택을 했던 거죠.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됐다. 자료 1번도 같이 보시면 광산 채굴권을 비롯해 철도 부설권까지 다양한 경제적인 이권이 서구 열강들에게 넘어간 모습이 지도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는 철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봅시다. 한반도를 X자로 가로지르는 철도가 부설되게 되는데 신의주부터 환성까지 경의선 철도 부설권은 어느 나라가 가져갔어? 프랑스였는데 나중에 일본이 가져가네. 경원선은? 경인선은? 미국이었다. 일본. 경부선은? 일본.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 결국 한반도를 X자로 가로지르는 철도는 어느 나라에게 최종적으로 다 획득 넘어가게 된다? 일본에게 넘어가게 된다. 눈여겨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대한제국의 수립으로 넘어갈게요. 끝에 뭐? 자기합이 아, 비읍, 합의. 아, 이거 써야 되는데 계속 까먹어. 지금 써야겠다. 어? 그거 어? 어머 왜요? 여기 이상한 낙서도 하나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수립을 볼게요. 자,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이요.
고종이 경호궁으로 돌아와서 뭘 하게 되냐면 대한제국이라고 국호의 이름을 바꾸게 돼. 그 배경을 먼저 보시면 대한제국 수립의 배경, 대외적 배경은 일단 첫 번째가 벨베르랑 도무라가 각서를 체결한 내용이 있어요. 벨베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 고무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겠니? 러시아, 일본 각각이겠지, 그치? 로마노프, 야마가타도 마찬가지야. 러시아 사람, 일본 사람이 맺은 의정서는 뜻인데 일단 벨베르 고무라 각서는 상호 무력 충돌을 자제하기로 서로 합의한 내용이야. 요약을 하자면. 근데 그 내용을 자료 3번에서 자세히 보시면 4조만 같이 읽을게요. 한성 및 대항장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배치했으나 나중에 상황이 안정되면 철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군의 차차 철수를 약속하고 있고, 이어서 러시아도 공사관 및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으며 상황이 안정되면 철수한다. 즉 군대를 배치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안정되면 철수한다야. 그러니까 여기서 러시아랑 일본은 러시아군과 일본군이 철수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를 봤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뒤이어서 로마노프, 야마가타 의정서도 체결이 돼. 여기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렇다면 왜 러시아랑 일본이 이런 것들을 자꾸 체결했을까? 그걸 대외적인 상황을 보시면 일단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 일본이 있잖아. 위에 러시아가 있고 사실은 여기에 청나라도 있어. 근데 앞서 옛날에 청일 전쟁을 통해 누가 이겼어? 일본이 이겼어. 즉 얘는 이미 일본한테 힘을 못 쓰고 있어. 그러니까 한반도를 놓고 지금 권력 다툼을 하는 건 전세 역전이 돼서 러시아랑 일본인 거야. 러시아는 남한 훔쳐가려고 한반도를 노리고 있고 일본은 식민지처럼 차지하고자 조선을 노리고 있잖아. 그랬을 때 러시아랑 일본이 우리가 더 힘이 셀 거야, 우리가 더 힘이 셀 거야 하다가 가보개혁, 을미개혁 추진할 때까지만 해도 친일 내각이 수립되면서 일본의 힘이 컸지만 고종이 갑자기 아관 파천을 하면서 일본보다 누가 힘이 더 커졌어? 러시아가 커졌어. 그러니까 얘네는 라이벌이란 말이지. 근데 얘네가 싸우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서를 채택하면서 합의를 본 거야. 군대 발 빼자. 그리고 조선 좀 독립적으로 냅두자라고 말한 거지. 우린 땡큐지. 지금이 딱 뭐 하기 좋은 타이밍이냐? 자주적으로 독립적인 개혁안들을 추진하기 너무 좋은 타이밍이 된 거야. 서로 아무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주 독립을 추진하기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대내적인 배경을 보시면 칭제 건원의 주장이 확산됐대. 칭제는 황제라고 칭하자야. 고종이 왕인데 도망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왕권이 실추됐지. 왕을 황제로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래야 왕권을 드높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고, 건원은 무슨 말이냐면 연호를 사용하자야.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웬 이상한 건양이라는 연호를 썼었잖아. 을미개혁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방식으로 자주적인 연호를 새롭게 만들어서 쓰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왕권을 드높이고 국가의 자주성도 드높이자라는 주장이 칭제 근원이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종은 연호를 먼저 새롭게 만들게 돼. 그 연호가 바로 광무야.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만들게 된 연호가 광무인 거고, 뒤이어서 황제의 자리에도 오르게 돼.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게 어디냐? 환구단이야. 그리고 나서 이
한보다는 이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 자리를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철도를 짓고 호텔을 짓게 돼. 근데 그 호텔이 아직도 남아서 이름이 바뀌어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래서 거기가 서울의 웨스턴 조선 호텔이야. 6번에서 질문을 했어. 그래서 내가 무슨 질문을 할지 되게 오랜만에 질문을 수업 중에 받아서 기대를 했는데 웨스턴 조선 호텔의 1박 숙박비가 얼마인가요? 묻더라고. 뭐야? 그래서 수업 시간에 검색을 해봤어. 그래서 어제자 기준으로 크리스마스에 웨스턴 조선 호텔에 묵으려면 30만 원이 필요해. 5성급 치고 나쁘지 않지 않니? 나쁘지 않아. 5성급. 그리고 스위트룸은 어때요? 라고 하길래 스위트룸도 다른 반에서 조사를 했더니 56만 원? 그 정도더라고. 그쵸? 근데 숙박비를 알려주려고 한 건 아니었고 얘들아. 웨스턴 조선 호텔의 뷰를 검색하면 보통 블로거들이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뷰를 찍어서 올렸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처럼 뭐가 보여? 이제 황구산이 보여. 이게 되게 이색적인 뷰야. 건물 빌딩 사이에 저 멀리 서울광장이 보이고 갑자기 황구산이 있어. 이러한 뷰를 거의 다 찍어서 이렇게 올리셨어. 그래서 실제로 적당한 층수에서 찍은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이런 느낌의 뷰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 웨스턴 조선 호텔이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게 동네 아파트마다 있는 정자가 아니고 황구단이다.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장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복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작아 보이죠? 실제일걸요? 그냥 제사를 지내던 사관 이런 거였어가지고 크지 않아. 훨씬 더 주변 건물들이 많긴 했겠죠. 근데 저 건물 자체는 저 사이즈가 맞아. 넘어가도 되나요? 네. 자, 그리하여 이제 연호가 뭐다? 광무다.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개혁을 하나하나 천천히 시행하게 되는데 그 모든 기간의 개혁을 한꺼번에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부르게 돼. 그래서 가부개혁, 을미개혁과 달리 광무개혁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많은 것들을 시행하게 되거든. 자, 광무개혁의 원칙을 볼게요. 광무개혁의 원칙은 구본신창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었어. 한자를 보시면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즉 기존의 옛날 것들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들을 쏙쏙 받아들이겠다라는 점진적인 개혁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 한 번만 떠올려볼까? 중국의 양무운동은 그렇지 중체서용을 표방했고 이것에 영향을 받았던 조선의 온건개혁파는 동도독이 그렇지.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이 추진했던 개혁의 정치적인 측면을 먼저 보시면 대한국국제라고 하는 당시 최초의 헌법을 반포하게 됩니다. 헌법의 내용을 같이 자료 5번에서 볼게요. 대체적으로 전제군주제를 지향하는 내용인데 1조 보시면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된 자주독립 제국이다. 1조에서 또 자주독립국을 언급하고 있어. 이거는 일본이 시켜서가 아니야. 왜냐? 지금은 친일적인 색채가 많이 흐려진 상태거든. 그러니까 왜 이걸 황제가 굳이 넣었냐면 이제는 스스로 넣은 거야. 국제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했잖아. 대한민국 국제, 그치? 그럼 오늘날의 헌법 1조는 뭐니 얘들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표방하고 있는 정치 체제, 국가의 성격을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는 게 1조의 특징인가 봐. 2조 보시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만세에 거쳐 불변할 전제 정치다라고 하면서 전제 정치, 황제권을 특히 강조하고 있고요. 3조, 4조 보시면 황제의 군권이 무한하게 엄청남을 알 수 있지. 5, 6, 7, 8, 9조를 읽어보시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황제. 황제의 권한,
황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그렇다면 오늘날의 헌법은 누구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니? 국민. 국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헌법은 이 당시 헌법은 지금 국민의 얘기가 아닌 황제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황제의 권한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성격이 두드러지는 거죠.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그리하여 그냥 여기에서는 요약해서 전제권 주제를 지향했다. 황제권을 너무너무 강조했다라고 써놨고요. 두 번째, 원수부라고 하는 군사기구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부의 대장이 대원수라고 하는 직책이었는데 그 대원수를 황제가 겸임을 했고 이로써 군 통솔권을 황제 혼자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의원도 설치를 해요. 경의원은 황실의 경찰기구야. 치안 유지를 위한 것들. 그래서 을미사변이나 갑신전사 같은 사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한독복제, 원수부, 경의원 전부 다 누굴 위한 정책이나 제도야? 황제. 그렇지. 그게 포인트겠죠. 두 번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요. 친위대, 시위대, 진위대 언제 설치됐지? 그렇지. 뭐 하나 틀리게 없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강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무관학교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장교를 육성하게 됐고 또한 근대식 기술을 도입하여 군함을 제작하여 그 군함을 바탕으로 해군까지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내장원을 설치해요. 내장원은 앞에도 써있다시피 황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였어. 그럼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1차 가보개혁 당시 의정부로부터 황실의 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독립시켜서 이 기구를 창설했었거든. 국내부. 그러니까 국내부는 즉 정치나 행정적인 일을 담당했던 기구인 거고 지금 설치하는 내장원은 경제, 재정, 돈 관리를 담당했던 거지. 둘 다 황실과 관련된 거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자, 이러한 내장원 문제가 될 게 없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삼, 광산, 철도와 같은 수익을 내장원이 먹게 돼. 국가 사업처럼.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황제권 강화에 돈을 쏟아붓게 되죠. 또한 전환국 뭐 하는 기구였지? 전환국 화폐 발행하던 기구 전환국을 황제의 직속으로 옮기게 돼서 거기서 발행하는 백동화 이를 통해 얻는 재정 수익을 전부 황제권의 강화를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 돈 될 것 같은 사업들을 끌어다가 그 수익을 바로 황제를 위해 쓰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게 바로 이 내장원이었던 거지.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양전사업과 지게사업. 양전사업과 지게사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양전지게사업이다라고 같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양전사업과 지게사업 각각의 의미는 양전사업은 토지를 조사하는 사업이고 지게사업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 문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야.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양전 사업을 담당했던 건 양지아문이라는 곳이고 지게아문에서 이제 지게 사업을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지아문에서는 미국인 측량 기사를 추빙하여 견습생들을 양성해서 그 견습생들을 전국에다 파견시켜서 전국 국토의 3분의 1을 측량할 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을 측정을 한 거야. 왜냐? 농지, 농사짓는 땅뿐만 아니라 집이 지어져 있는 땅, 나무를 키우는 땅, 산림 등등 토지는 모두 다 조사를 하게 돼. 이렇게 엄청난 토지 조사 사업을 벌였던 게 양지아문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게아문에서는 땅 분석, 소유권 증명서, 즉 지게를 발급하게 돼. 근데 지게를 발급할 때의 원칙은 분명했어. 외국인에게는 절대 발급해주지 않는다. 오로지 외국인에게 발급할 수 있었던 지역은 개항장 주변이야. 그러니까 개항장 주변이 아닌
대한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토 내부에는 외국인들이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지게아문의 역할이었어. 어쨌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토지 조사할 만큼 조사했고 땅 문서 발급할 만큼 발급했어. 얘네 일이 그렇게 이제 많아지지 않아. 그래서 양전 사업과 지게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양지아문이 지게아문으로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래서 지게아문에서 토지 조사와 소유권 발급까지 전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양전 지게 사업의 결과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다들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경작지 규모가 정확히 파악됨에 따라 세금 걷기도 용이해졌고 근대적인 토지제도나 지세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외국인의 토지 침탈도 저지할 수 있었죠. 바로 5번의 식산흥업정책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부 안에 서북 철도국을 설치하여 경의선 철도를 부설했고 해운회사, 직물회사, 상공학교, 광무학교, 의학교 등의 여러 가지도 설립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파견하고 전화, 전차, 전기, 우편과 같은 근대 시설도 확충했으며 민간은행도 설립이 됐어. 민간은행. 그래서 한성은행이나 대한천일은행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대한천일은행은 오늘날의 우리은행이에요. 그 다음 외교적인 측면은 좀 중요합니다. 외교적인 측면이 중요한 이유는 얘들아 가보개혁, 은리개혁에서는 외교나 문화 측면의 성과가 미비했어. 그게 한계점이었거든. 근데 광무개혁에서는 외교나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주목할 만해. 일단 가장 먼저 한청통상조약의 내용이 나오지. 왜 조청이 아니라 한청일까? 그렇지. 그 정도 센스 있군요.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청성민 수령무역장정은 폐기가 되게 되고요. 한나라가 대한제국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해줌에 따라서 서로 나란히 업계를 하고 대등한 관계로 한청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돼. 그렇다면 질문.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에서는 조선과 청나라가 무슨 관계로 규정됐니? 그렇지. 속방이 대충 무슨 뜻이었어? 누가 어쨌든 실질적으로 위에 있다? 그렇지 그거지. 근데 지금 조약으로 바뀌었어. 사실 명칭에서도 한자에서도 드러나 장정은 누군가 하나 위에 있는 느낌인 거고 조약은 대등한 관계인 거야. 그랬을 때 조약은 속방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겠지. 자, 그리고 만국 우편 연합에도 가입을 했고요. 파리왕국 박람회도 참여를 합니다. 박람회는 뭐 하는 데야 얘들아?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데 큰 데서 막 열리잖아. 대충 뭐 하는 곳이야? 전시하고 구경하고 막 부스 설치해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지. 그치? 당시 파리에서 만국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박람회가 열렸다는 말이거든. 자료 9번에 내려가 보시면 사진 하나가 들어있죠. 여기가 파리예요. 여기가 파리인데 파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한국관을 지은 거야. 한국 부스야. 그랬을 때 어떤 건물을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 어디서 되게 본 듯한 익숙한 건물 아니야? 경복궁의 금정전이라는 건물을 모티브로 만들었어.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막 한국 문화나 물건 같은 거를 막 하고 다니고 있잖아. 그랬을 때 대한제국은 설명을 읽어보시면 파리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하여 한국관을 세웠는데 한국관은 경복궁의 금정전을 재현한 형태로 건축이 되었다. 그 내부에 신발, 모자, 비단 제품, 악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공예품을 다수 전시하여 관심을 받았고 안내 책자에서는 이 건축물이 너무 예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독창적이다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대. 그러나 한 가지 미스테이크. 이 물건들을 가지고 가서 한국관을 지을 돈까지는 있었어. 근데 그 물건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올 수송비는 없었어. 그래서 다 두고 와. 우리의 문화재가 자발적으로 유실이 된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서 최근에 12년, 2008년, 2012년, 2018년 이럴 때 야금야금 조금씩 돌려받아서 여기에 전시된 장부, 북, 공예품, 거울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도 대다수는 파리 박물관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다음 벨기에 덴마크어도 국교를 설립하면서 외교의 폭을 넓혀가게 되고요. 국제 적십자 사에도 가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광무개혁의 수많은 내용들이었고요. 광무개혁의 의의를 볼게요.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지향했다. 당연한 말이고요.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 큰 발전을 보였다라고 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양전 지개 사업의 성과가 컸다는 거겠지. 그리고 외교나 문화적인 측면에 큰 발전을 보였다는 것은 기존의 가보개혁과 의미개혁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문화적 개혁이었는데 광무개혁 때는 한남북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여러 가지 단체에 가입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적인 성과를 얻었다라는 말인 거겠죠. 그러나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열강의 간섭, 특히 일본의 간섭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광무개혁을 추진한 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어. 그러나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그 두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깨져. 무력 충돌을 자제하기로 베베르 고무라법서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얘네가 군대를 쓰기 시작해 서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서 결국 광무개혁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 타격을 입고 개혁이 중단되어 버리게 돼.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외세의 영향이 적었지만 중단되는 계기를 마련을 한 게 외세의 영향이 있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대한민국제에서도 봤듯이 민권보다는 황제권을 강조하고 있고요. 서구 열강에게 철도 구설권, 삼림벌채권, 강산채굴권 등등의 경제적인 이권을 침탈당하는 상황 속에서 개혁이 추진됐다라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 군사개혁 측면을 볼까? 이런 것들 전부 다 국가 전체의 국방력을 드높이기보다는 황제가 안전할 수 있는 개혁, 그게 조금 성향이 컸다는 거야. 한번 와이프도 죽는 걸 궁궐 안에서 목격했고 무서워서 궁궐 밖으로 도망도 쳐봤던 고종이기 때문에 군사개혁에 있어서 자신을 일단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군부대를 만들고 자신이 군 통솔권의 최정점에 오르고 이러한 것들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읽지 않았던 자료 4번 읽고 끝낼게요. 고종의 황제 즉위식인데요. 어디에서 황제 자리에 올랐다? 한보단에서 불을 내려가시면 경복궁이 아닌 어느 궁궐로 돌아오게 되었다? 경운궁. 그렇지. 경운궁이 지금의 덕수궁이잖아. 덕수궁 뭐가 유명해? 덕수궁 뭐가 유명해? 석조선. 그렇지. 현대적인 건축물 그 미술관도 안에 있고. 또 뭐가 유명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네 아나 해줘. 경운궁이 뭔가. 경복궁 말고 아무것도 구별 못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일단 시청역에 내리면 앞에 서울 광장이 있어요. 그 뒤가 경운궁이에요. 덕수궁. 가본 사람? 가봤을걸요? 가봤어요? 그럼 기억이 안 나. 아니 가봤는데 어릴 때 가서 어릴 때 갔어? 뭔지 모르고 막 되게 어릴 때 갔는데. 덕수궁 돌담길 들어봤나? 말하려 했는데 네. 뭐라고 말하려고 했어 여기서? 그냥 돌담길 돌담길. 뭔가 좀 착각한 것 같아. 돌담길 왜 뭐가 유명한데? 속설이 하나 있잖아. 같이 보러. 남녀가 같이 걸으면 헤어진다라는 속설이 있잖아. 아 드라마에서 봤어요. 드라마에서. 우영우에도 나오잖아. 맞아요. 그죠. 그런 속설이 왜 있냐면 현재 이쪽에 서울시립미술관이 건물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 가정법원이었어. 그러면 시청역에 내려서 돌담길을 걸어 이 가정법원으로 가는 돌담길을 걷는 남녀 한 쌍은 대부분이 누구겠니? 이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말이 와전해서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쯤인가 내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 이 돌담길이 예뻐서 돌다 보면 막 플리마켓도 열고 있고 막 예쁜 사진 스팟도 많은데 갑자기 어딘가 되게 작고 허름한데 맛집의 기운을 풀풀 풍기고 있는 와플집이 하나 있어. 그 와플이 진짜 맛있어. 아니 정말 웃을 게 아니라 근데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심지어 와플집 이름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와플집이라고 생겼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사 먹었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와플집이었대. 너네도 여기를 갈 일이 있으면 돌담길을 걸으며 옛날에 이혼하던 부부가 여기를 걸었을까? 라고 유식하게 말을 해. 나중에 남자친구랑 걸을 때 우리 헤어지니까 손잡고 걷지 마 이러지 말고 그런 잘못된 속설이래 라고 하면서 하고 와플을 꼭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굿. 그리고 자료 6번 그냥 개별적으로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아요. 사료 아니고 설명이거든요, 그냥. 근데 1898년 이후 저 부분에 대한제국 시기다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 전 문장의 가보개혁기에는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1898년 이후에는 이러는데 그때 대한제국 시기다. 읽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요. 여기 지게 이거 봤나? 아니요. 이게 그 땅 문서 지게거든? 토지 주소, 사방의 경계, 면적과 등급, 그리고 소유주 이름 등등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었던 것이다. 자료 8번이 있군요. 자료 8번 지게사업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1번 지게야모는 한성구와 13도 각 구와 군의 산림토지 전답 가옥의 지게를 정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즉 전국에 있는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 토지, 전답, 가옥 등등 모든 국토, 토지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10조 보시면 대한제국 인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은 소유주가 될 수 없다. 지게를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만 예외, 바로 개항장. 개항장에서는 외국인이 가능했다. 11조의 관계라는 말은 지게랑 같은 말이에요. 관, 정부에서 발급한 개라고 하는 거니까 지게, 관계 같은 말이고 22조 보시면 토지 매매 증권, 사고 팔았을 때 그 증명서는 절반을 나눠서 오른쪽은 주인에게 왼쪽은 지방관청에게 보관하게 한대. 지금도 전세나 월세집을 계약하게 되면 똑같은 땅 문서 두 개를, 계약서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도장을 찍을 때 그렇지 이렇게 해. 집주인 여기다가 계약자 여기다가. 그래서 이걸 나눠갔잖아. 뭐 이럴 때 비슷하게 생긴 관념이겠죠. 그래서 지게 사업까지 받고 자료 9번은 봤으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